네.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음. 야, 밑에 쪽에 조금 핵심 정리 여기 메모할 수 있는 거 좀 정리해 놨었는데, 본문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몇 가지 키워드들만 조금 정리를 하고, 그러고 들어갈게요. 그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격적인 부분 얘기할 때 유미주의적이다 또는 탐미주의적이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미주의적, 탐미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미,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야. 탐구하는 이거거든요. 괜찮죠? 근데 이제 이 말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 자체 있잖아요. 이 아름다움, 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시에서 이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거는 결국 모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는 모란이야. 그치? 이 작품에서 탐구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상이 모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는 모란이라고 하는 대상이, 그죠? 이 모란이라고 하는 대상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대상. 그죠? 절대적 가치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나는 모란이 너무 좋아. 막 모란이면 막 죽고 못 살아. 막 이런 그 모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작품인 게 아니라 이 모란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소재라는 거지. 정말 절대적인 무언가. 그죠? 절대적인 가치.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작품이다. 라는 거.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담인 건데, 그러니까 김영랑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의외로 조금 욕을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김영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 전부 다 유미주의, 탐미주의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도 일제강점기 때 작품 활동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 있는데 너는 지금 아름다움만 찾고 있냐? 그 순수함만 찾고 있냐? 시대에 상관 안 해? 약간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요런 견해로 조금 본다면, 그죠? 요런 견해로 본다면, 김영랑이라고 하는 작가도 이 사람이 이제 순수한 내면 세계를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거, 여기다가 역사적인 배경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 음. 어쨌든 화자가 추구하는 어떤 순수함, 그런 절대적인 가치, 이런 거지, 진짜 아름다운 것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어쨌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어쨌든 그래서 결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 이 작품 안에서 모란이라고 하는 이 대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중심 대상이자, 그렇죠? 중심 대상이자 절대적 가치를 지닌 대상이 된다. 요거만 이제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되죠? 체크되시면 되겠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본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거야. 뭐뭐하고 있을 테요, 잠길 테요, 그쵸? 우옴 내다 막 이런 말들 나오잖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어체 사용하고 있다고, 그쵸? 경어체, 높임 표현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쵸? 이렇게 경어체나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은 다른 말로 이걸 바꿔서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한다 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드러운 어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여성적 어조다라는 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다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항상 얘기하던 거지만 이 어조라고 하는 거는 느낌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화자가 여자가 말하는 것 같아라서가 아니라 이 객관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이 사용되면 이런 어조가 가능해지는 거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대시 작품을 보더라도 그 안에 높임 표현이 사용되었다. 경어체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부드러운 어조, 여성적인 어조가 사용되었구나.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식 같은 거지. 그렇죠?
요 정도 키워드 먼저 잡아두시고 됐죠? 뭐 구조사의 특징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이거는 다 작품 설명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체크할게요. 밑에 공간 조금만 남겨두세요. 됐죠? 자, 위에 본문으로 올라가서 한번 본문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작품에서 일단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제 이 모란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하고 왔지. 그죠? 화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 그죠? 그리고 화자의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거지. 되죠? 근데 모란이 필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 기다림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화자의 태도인 거라고. 화자가 기다림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잡혔는데 근데 그 기다리고 있는 게 다른 말로 표현됐다고. 나의 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다고. 그러니까 모란이 피면 그때가 나의 봄이 된다라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객관적인 계절의 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객관적인 계절. 이거라기보다는 모란이 피었을 때 이때가 화자가 인식하는 나의 봄인 거잖아. 여기에는 지금 이 나의 봄이라고 하는 말에는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담겨 있는 거라. 그만큼 더 소중한 거지. 모란이 피는 그 봄은. 그랬죠? 그리고 그 봄을 내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아직이라고 하는 이 부사어 역시. 이 작품에 부사어가 되게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화자의 태도가 이런 부사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자, 모란이 필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 세모 하나만 칠게요.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오케이, 모란이 떨어져 버리면 나는 서름이라고 하는 정서 직접적으로 드러냈네. 됐죠? 자, 이 모란이 떨어져 버린다면이라고 하는 상황을 가정한 거라고. 됐죠?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그날이 온다면 나는 서러움에 잠길 거다라고 하는 애초에 그냥 일단 정서적인 부분은 명확해요. 모란이 떨어졌을 때 화자가 느끼게 될 상실감과 애상감, 뭐 비애감 등등. 그렇죠? 이런 정서는 일단 우리가 분명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만한 이 뚝뚝이라고 하는 거, 뚝뚝.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야.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죠? 이것도 역시나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부사어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떨어지는 모양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음성 상징어이기도 하지. 그렇죠? 이 뚝뚝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 역시나 시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됐죠? 또는 뭐 그냥 단순하게 감각적인 묘사다. 떨어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정서적인 측면을 투영해서 본다면은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 이거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는 거겠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뚝뚝 떨어지는 거니까. 괜찮죠? 어쨌든 화자는 모란이 피는 그날을 나의 봄이라고 여기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모란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때 나는 상실감과 애상감을 느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셔서 첫 번째 장면으로 볼게요. 그렇죠. 약간 장면별로 끊어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자, 첫 번째 장면에 대한 내용 끝났고요. 그렇죠? 자, 살짝만 내려가서 정리를 해봅시다. 됐죠? 살짝만 내려가서 자, 두 번째 장면.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오케이, 그 무덥던 날. 됐죠? 이 날이 어떤 날인데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오케이. 꽃잎 다 떨어지고 그 꽃잎이 다 시들어버린 그날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 무덥던 날, 이날은 어떤 날이냐? 모란을 상실한 날이지. 됐죠? 근데 이제 이 모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부터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던 거지만 나의 봄, 그죠? 나의 봄이 상실한, 그죠? 마찬가지야. 이 무덥던 날이라고 하는 건 역시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5월은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아요. 그죠? 5월은 뭐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은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실감, 그죠? 애상감 이런 게 더해지다 보니까 더위가 지치게 만드는 그 더위로 느껴지는 거지. 됐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계속 왜 잡고 넘어가냐면은 계절적인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막 이런 말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이 작품이랑 거리가 멀어요. 계절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모란이 피는 봄, 그치? 그쵸?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배경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 계절적인 배경은 구체적인 정말 물리적인 계절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화자에게 있어서 소중함, 봄, 그치? 그런 주관적인 계절로서 사용된다는 게 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는 거지. 자,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되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이 보람 역시나 동그라미 쳐야겠지? 모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 원관념은 모란이겠지? 그렇죠? 원관념, 모란. 그렇죠? 내 보람은 서운하게 무너졌으니. 됐죠? 자, 밑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 밑줄, 내 한 해 밑줄은 다 가고 마라. 자, 내 한 해라고 하는 거. 야, 이것 조금 우리 보셔야 돼요. 자, 모란이 지고 말면 끝. 나에게 있어서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거야. 나에게 있어서 한 해는 오로지 뭐 때만? 모란이 피었을 때만이 나의 1년인 거라고. 실질적으로 모란이 피는 거는 한 5일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5일이 나의 한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왜 그러겠어? 그만큼 모란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화자의 태도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란이 피었을 때, 모란이 있을 때, 그때만 나에게 의미가 있는 날인 거라고. 괜찮죠? 자, 그리고 이 한 해가 다 가버리고 말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360날 네모 하나만 칠게요. 360날 네모. 마냥 섭섭해서 웁니다. 세모 치시면 요거는 뭐 세모 친 거는 화자의 정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지. 섭섭함과 애상감. 됐죠? 정서 이거예요. 화자의 정서. 됐죠? 근데 여기 나오는 요 360날이라고 하는 거 역시나 좀 주목해 볼 만하지. 그렇죠? 자, 내 한 해가 다가고 말어라고 얘기하고 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360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란이 피어 있는 그 5일을 뺀 나머지 360일인 건데 이 360일이라고 하는 거 역시 실제적인 날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딱 5일만 나는 기쁘고 나머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도, 화자의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360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드러낸 거는 당연히 여기서는 화자가 느끼고 있는 서름의 깊이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지. 괜찮죠? 그만큼 내가 서럽다. 그만큼 내가 슬프다. 이거를 강조해서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360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까지. 괜찮죠?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장면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두 번째 장면.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장면이랑 아까 맨 위에 첫 번째 장면이랑 두 번째 장면이랑 됐죠? 지금 장면 두 개를 구분한 건데 첫 번째 장면은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다림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태도라고 할까 그냥? 기다림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난 기다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 넘어왔을 때는 모란을 상실했을 때 여기에 따른 애상감 그쵸? 상실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장면이었다라는 거지 그쵸? 됐죠?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장면 가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 마지막 세 번째 장면 가면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오케이. 기둘리고 있을 테요. 다시 한번 나오네요. 됐죠. 화자의 기다림의 태도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나오네.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맨 처음 작품 들어가기 전에 맨 밑에 핵심 정리 거기에 칸 남겨놓으라고 했던 거 있잖아. 그쪽에다가 마무리 지어볼 수 있는 거야. 처음 부분이랑 이 마지막 부분의 구조가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이고 있잖아. 그쵸? 문장의 구조가 비슷한 게 앞에 뒤에 나란히 있는 수미상관이란 거야. 됐죠? 근데 이 수미상관은 단순히 구조적인 안정감, 뭐 운율감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이라는 게 기다림, 상실감, 다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죠? 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장치로서 수미상관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다라는 게 이 작품의 마지막 특성이에요. 됐죠? 기다림, 상실, 기다림 이렇게 다시 순환 구조로 간다라는 거. 됐죠? 자,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거래요. 마지막 본문 한 장면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요거 뭐 워낙 많이 봤던 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 자체를 좀 익혀두셔야 되는 거. 그죠? 찬란하다라고 하는 애가 가지는 플러스의 이미지. 슬픔이라고 하는 애가 가지는 마이너스의 이미지. 그죠?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미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역설적 표현의 대표적인 예문이지. 역설적 표현이라고도 이야기할 거고 또는 모순형용이라고 하는 말로도 나타낼 수 있고 괜찮죠? 뭐 그냥 말을 그냥 풀어서 모순된 문장 표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됐죠?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그 계절 있잖아. 봄이라고 하는 그 계절은 꽃이 피었을 때의 기쁨. 그쵸? 모란이 피었을 때의 그 기쁨 있잖아. 이거랑 모란이 졌을 때 느끼는 그 애상감. 그죠? 이게 동시에 있는 거잖아. 이게 동시에 있는 계절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됐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그래도 내신이니까 한 번쯤은 체크하고 넘어가자면 요 부분도 한 번쯤은 체크해 볼 만해요. 요건 색깔만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사실 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목적어가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해야 되는 거잖아.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도치법 사용된 거. 그렇죠?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표현하는 거. 그렇죠? 문장의 순서를 바꿔 표현하는 도치법을 사용했다. 이것도 역시나 의미 강조, 주제의식이 강조되는 기다릴 거라고. 괜찮죠? 그런 표현상의 특징 한 가지가 더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일단 이제 이 작품에서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거 한 가지. 그쵸?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가.
중심이 되는 정서는 기다림의 정서예요. 모란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해서 화자는 모란이 졌을 때 절대적 가치를 상실했다라는 그 절망감을 느낄 테지만 다시 기다릴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 괜찮죠? 다시 기다릴 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품에다가 체념, 자포자기 이런 말 갖다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 됐죠? 다시 기다릴 거래잖아. 다시 기다릴 거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괜히 막 이상한 체념적이다. 포기했다. 그쵸? 이런 말들은 절대 어울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그 정서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이미지 때문에 너네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화자가 절망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는 좌절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의 정서를 느꼈다라는 거지 포기했다가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얘가 기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은 체념했다라고 해도 괜찮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건 안 돼. 이게 체념이지. 그 내용까지 정리가 되시면 크게 문제되는 내용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정리하면 되겠네요.